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프루츠 투자자문 이선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뭐 FOMC도 있고 하긴 한데 지난주에 워낙에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촉감해서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뭐 일단 지난 그 고점 대비로는 한 지금 뉴욕 증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조정장이죠? 네, 공식 조정에는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바이더 딥 이제 이런 심리가 살짝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뭐 워낙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뭐 지금 조금 상승 중이다를 가지고 이제 반등을 하나라고 하는 건 아직 좀 네. 그 가운데 채권 발행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지난 분기에 1조 달러를 넘게 발행을 해서 네네네. 너무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맞습니다. 10년물도 그렇고 장기물의 상승을 야기시켰는데 네네. 이게 조금 줄어든 부분이 향후에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네네네. 참 궁금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기존보다 예상보다 더 발행해요 하면 또 시장이 이걸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 봐 좀 걱정되거든요.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오늘 이미 이제 어제 네네. 발표된 지금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 예, 이제 4분기 발행이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원래 이제 8,5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7,70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좀 전망치를 줄였어요. 네. 이제 뭐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절대 액으로는 조금 준 것 같아도 전년비 이제 이맘때 이제 전년비 4분기랑 비교를 하면 여전히 20%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는 한 700억 달러 정도 준다고 보니까 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잠깐 이제 좀 금리가 하락하는 것처럼 네네. 예, 약간 왜냐면 채권에 발행이 준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없어지는 그쵸. 거니까 이제 조금 그랬으나 곧바로 이제 다시금? 다시 또 왜냐면 또 이제 내년 1분기의 계획도 좀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도 반대였어요. 또 전년비 대비 20%를 더 증가해서 발행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때 그 말씀하신 이제 1억 달러 보다는 절대 1조 달러? 예, 1조 달러 네. 죄송합니다.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년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게 20%씩 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소지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준 이번에 페드 미팅이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페드 연준 발표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상세 계획이 나옵니다. 이제 장기물로 발행할 거냐, 뭐 장기물을 얼마나 발행하고 단기물을 얼마나 발행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과연 단기물 대신 장기물로 지난 3분기 발행 계획 때도 장기물이 좀 양이 많아서 시장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발행을 장기물로 많이 할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러면 단기물이 네네. 조금 더 늘었다라는 분위기를 보면은 네네. 요거 조금 괜찮은 시그널로 시장이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조금은 그래도 장기 쪽의 금리 충격이 최근에 나타났던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조금 덜할 수는 네.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이제 그 발표된 거를 보고 나니까 이번에도 왠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 상황이 막 좋으려고 생각을 하면 네네. 예상보다 이번 4분기 국채 발행 준대. 그러면 국채금리 고점인 건가? 한데 근데 또 조금 더 가보니까 1분기에는 다시 또 는데 이러면서 시장이 항상 좋을 때는 좋은 거를 맞습니다. 픽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나쁠 때는 또 나쁜 게 있으니까 또 픽해서 맞습니다. 시장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굉장히 같습니다. 네, 좀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거를 좀 유의하시고 너무 급하게 뭐 투자를 하려고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발행의 고 얘기 나오자마자 네네. 그러면 하반기 4분기에라도 네네. 국채 장기 투자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투자자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명목금리로 5%대 가까이 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없었던 금리다 보니까 네.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장기채를 신규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그 펀드 유입량을 보면 장기 채권 쪽 그 TLT나 뭐 이런 ETF도 그렇고 장기 채권 그런 펀드로 기록적인 역사적 수준으로 없는 그 금액이 펀드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그럴 때 그렇게 다수가 들어갈 때는 다수가 다 몰리고 모든 시장 심리가 갈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예, 지금 뭐 개인이든 월가든 기관이든 다 이제 장기채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의 재정 적자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제 엄청난 큰 이런 구조화된 문제들로 봤을 때 정말 쉽지 않다. 조심하지. 단기적으로야 언제든지 뭐 반락할 수 있으나 네네. 금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조심하시는 게 낫다. 아직까지는. 근데 또 보면은 FOMC 이번 11월도 그렇고요. 물론 네네. 12월에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지만 네. 거의 뭐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은 네. 종료가 됐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그 끈을 놓지 않고 뭐 전쟁도 있고 하니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다면 이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국제 발행액이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의 고점, 그러니까 수익률의 고점이 지금이다. 이런 또 논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좀 희망을 착각을 하시는데 아예 착각입니까? 제가 말하는 착각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은 거의 다 그쵸.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에 달했고 앞으로 올리기 진짜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늘고 있고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자 지출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바이든 정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더 금리를 올리면 자기들의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정부의 이자 부담이. 근데 이제 문제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더 못 올리겠구나. 연준이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올릴 힘이 없구나라고 시장의 인식이 변화가 될 때는 장기물 금리는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쪽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터미널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왔구나 라고 했을 때 연준은 지금까지 21년, 22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자기들을 두려워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연준을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총과 바주카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블러핑을 아주 잘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데 연준이 그걸 잘했다. 그렇죠. 근데 장기채 금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늘 더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하겠구나. 이제 더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겠구나. 물가는 확 낮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국채를 사도록 유도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 남아 있는데도 앞으로는 긴축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뭔가 사람들이 점점 더 해버리고 적자 지출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야. 미국 네. 정부의 미국 부채가 워낙 많아서 더 이상은 힘들어 기준금리를 올리기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서 다시 물가의 어떤 불쏘시개가 조금만 보여도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연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가 네. 장기 국채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피크까지 다 왔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게 더 그렇게 네. 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인플레이션 아무리 뭐 경제 성장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물가가 향후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이자 금리가 물가를 상회하고 실질로 수익이 되는 그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블러핑을 잘해서 약간은 일시적이다라는 거를 아직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생각할 게 많은데 우리가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지금 고물가, 고금리, 뉴 노멀 시대에 또 적응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전히 3%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 네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를 보면서 금리의 추이를 또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시장이 그때 막상 가서 안 좋으면은 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어려워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가 참 타이밍도 그렇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앞으로는 좀 연준을 무서워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만약에 최근 들어서 계속 반등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반등해서 나올 때 장기화될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이선철 대표님께서는 지금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X라고 여전히 저는 예전에 답변들이... 장기 금리가 한 3% 내려왔을 때부터 계속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럼 주식 쪽으로 좀 와야 되나요? 아니요, 주식도 장기 금리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면 여전히 멀티플 인플레이션이나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장에서는 네. 주식의 멀티플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오르면 주식도 성장주나 이런 거는 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오히려 좀 많은 사람들한테 지난 10년 동안 외면받았던 굴뚝주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멀티플이 P가 기업의 P나 퍼가 굉장히 낮은 기업들, 낮은데 현재 돈 잘 벌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미국 기업을 예로 들자면? 뭐 미국 중에 뭐 광산주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그 원유 관련주. 네. 예, 한국의 정유주는 실제 채굴하는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없죠. 다 정제하는 기업들인데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곳들은 실제로 채굴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에너지주나 광산주 이런 거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유가가 생각보다 의외로 네. 견조해요. 왜 견조한 걸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모멘텀적으로 확 오르겠지라고 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전쟁은 정말로 아주 특이한 사례들 몇 번 빼고는 그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불리시하지는 않다. 결국에 유가의 장기적인 움직임은 네. 인플레이션, 화폐적 현상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과거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정말로 유가가 크게 뛰었던 당시는 네. 이제 그 화폐 진짜 인플레이션 시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당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프로츠 투자자문 이선철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 짜봤는데요. 좀 보수적인 의견 제시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